네, 이제 자리가 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해양수산 세미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하는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반갑게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김경미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힘차게 새해 시작하고 계시죠? 올해 2024년은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개최 1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덕분에 본 행사가 해양수산, 해운, 물류, 항만 분야의 산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또 대응 과제를 모색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나은 명품 학술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료집과 행사장 입구에 있는 QR코드를 활용하셔서 해양수산 전망대 만족도 조사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잘 반영해서 더 나은 행사를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재창은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해양수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이 시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을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장태평 대통령 소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명예사무총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최윤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님께서 자리 빛내주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님께서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해남 한국해양재단 이사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상욱 한국소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님께서 자리 빛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정영훈 한국소산협 회장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개최해 주신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행사장 가득 차게 정말 많은 분들 자리하고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다 호명하면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귀한 걸음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본행사의 문을 여는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단상으로 모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종덕입니다. 갑진년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 미르의 해, 갑진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소망하는 대로 해양수산 분야가 더 큰 발전을 이루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취임 직후이시라서 국정에 정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직접 자리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는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나라 농업과 농어촌의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애써주고 계신 존경하는 장태평 대통령 소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저희 KMI를 포함해서 26개 국책연구기관을 이끌고 계신 정혜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님, 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시는 최윤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님과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8년간 국제해사기구 IMO의 수장으로 역할을 완수하시고 오늘 귀한 걸음해 주신 임기택 IMO 명예사무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조 발표에는 해양수산 전망대회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개발은행 강종우 디렉터님을 모셔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예정이고 개회식 직후에는 해운물류 항만, 수산어촌, 해양 세션으로 나누어 KMI 연구진의 분야별 세부 전망 발표와 함께 전문가 또 해양수산부 국장님들의 심층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저희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올해로 16번째를 맞았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개최를 병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부산과 전남 여수에서 개최했고 올해는 1월 24일 부산, 1월 30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정부와 해양수산 업계, 전문가, 언론에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매년 초에 첫 번째 전국적인 해양수산 학술 행사로서 전망을 발표하고 다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KMI는 보다 더 정교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계 내외 기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에는 국내외적인 큰 불확실성으로 인해 무척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기후변화, 또 불안한 국제정세, 또 자원의 무기화, 또 글로벌 경기 하강, 공급망 변화, 고금리 지속 등 다양한 국제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국 경제의 경우 4%대, 미국의 경우 1%대의 성장까지 예상되고 있어 면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수출 등 국내 경제는 작년에 비해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생산 인구 감소, 고물가 부담, 지방 성장 동력 쇠퇴 우려 등 국내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해양수산 분야도 이러한 국내외적 트렌드의 영향으로 또 한 번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원의 전망 결과를 보면 금년도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발표와 각 세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속도감, 격차감 있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해양수산 부문의 민, 관, 지, 산, 학연의 집단 지혜와 효율을 높이고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도전이 그 필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원도 금년에는 통상적인 정책 현안 연구에 더해서 장기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 역량을 모아가고자 합니다. 수산업의 부흥과 어촌, 섬지역 부활을 위한 새로운 모델 제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선원인력 확보 방안, 공급망 불안전 시대의 국제물류 전략 구상, 과학기술 기반의 블루 이코노미 실천 과제 제시, 지방시대를 이끌 연안경제 권역의 활성화 방안, 인도양,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양 네트워크 선도국가 구현 등의 과제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국가의 그랜드 해양 비전, 해양수산 비전으로 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 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원은 첫 번째로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산 부흥 정책, 블루 이코노미, 공급망 안정화, 지방 연안 경제 등 정책 지원단을 설치하여 정책 연구 기반 지원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지난해에 이어 보다 정교하고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 정책 개발을 위해서 항만 운영, AIS,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 연안 경제 활동 정보 등 핵심 데이터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초격차 데이터 연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국내외 정책,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춘 미래 해양수산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국가와 해양, 오션 블루프린트 1.0을 제안하여 해양수산 정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올해 창립 40주년을 계기로 우리 원이 내부적으로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KMI 미래발전 구상을 구상하고 마련하고 필요한 도전적 연구 활성화, 연구행정 혁신과 연구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4년은 우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창립된 지 꼭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지원과 응원,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KMI의 성장은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우리 원은 나눠주신 지혜를 실용, 미래, 협력 연구의 정신으로 멈추지 않고 도전하고 혁신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해양수산 전망대에 맞춰 KMI 연구진들이 중심이 돼서 향후 10년 트렌드를 담은 세 번째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총 35개 기관이 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후원해 주신 기관장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 해양수산 가족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시작을 여는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KMI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지원, 응원, 협력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행사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듣고 나니 오늘 프로그램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환영사 순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본행사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영입니다. 취임 이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 해양수산 패밀리들 같은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해양수산 전망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참석하신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장태평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임기택 전 IMO 사무총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행사를 준비하신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매년 초 전문가, 관련 업계와 정부가 함께 글로벌 거시경제 동향과 해양수산 각 분야의 시장 변화를 분석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우리 해양수산인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종덕 원장님 키도 크신데 원장님 그 키에 맞춰서 마이크를 좀 조정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해양수산부는 2024년 바다를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로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큰 비전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돌아오는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어촌의 생활, 경제, 안전 인프라를 마련하여 젊은 세대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산 직불제 단가 인상 등 소득, 경영 안정 지원 사업 역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디지털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여 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안전한 바다와 수산물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확보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할인 행사 등을 통해서 수산물 물가를 확실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계를 선도하는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중심으로 스마트 메가포트를 구축하고 항만 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항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조기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 해양 모빌리티 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넷째, 해양 신산업 육성으로 연안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민간 투자와 연계한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착수하고 부산, 경남, 전남을 잇는 남해안 해양 레저 관광벨트 조성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바이오 등 상용화 유망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 해외 수주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규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도약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후 기후환경 국제전략팀을 즉시 발족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CCS를 비롯한 새로운 산업의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해양수산 아젠다를 주도하고 개도국에 대한 해양수산 ODA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 기여도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영토에 대한 과학적, 실효적 관리를 강화하여 해양 영토 주권도 확실하게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예측과 전망이 유익한 이유는 이를 통해 미리 대응하고 준비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망대회에서 국내외 해양수산의 여건 변화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훌륭한 제언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열린 자세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바다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용과 같이 우리 경제와 해양수산업이 힘껏 도약하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장관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주요한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이석을 하셔야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 잘 청취하고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시겠다라는 든든한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축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장태평 대통령 소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소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평입니다. 우리 농업위원회 위원이면서 오늘 행사 준비를 이렇게 잘 해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님께 우선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자리를 떠나셨습니다마는 특별히 수산업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새로 취임하신 강도영 장관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해양수산 전망대는 2024년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를 전망해보고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설계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 농업위원회에서는 농어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힘을 모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는 열과성을 다해서 좋은 수산정책 수립에 매진하겠습니다. 인구 절벽과 고령화의 여파로 소멸돼가는 농산어촌을 위해서 삶과 일터 그리고 쉼터의 공간으로 농산어촌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업과 어업인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어가 소득 안정 정책을 체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가 소득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수출 1천억 달러 수출 농수산식품 산업 이런 꿈을 설정을 해서 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수산과 관련해서는 블루푸드 소비 확대, 친환경 양식 표준화, 전략적 품목의 상품성 제고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푸드테크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농업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선도 산업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2024년 해양수산 전망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청룡해를 맞이해서 우리 해양수산 산업이 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높이 비상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오늘 현장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축사를 해 주실 분입니다.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혜구입니다. 우선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매년 초 해양수산 주요 이슈와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 해의 해양수산 정책 방향과 경영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올해 들어 개최 15주년 및 통합개최 10주년을 맞는다 하니 더더욱 축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회를 준비해 주신 해양수산개발연구원 김종덕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대회 환영사를 맡아주신 해양수산부 강도영 장관님, 축사를 맡아주신 대통령 소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님,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명예 사무총장님, 최윤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이외에 오늘 이 자리에는 관련 분야의 여러 귀빈들과 전문가 여러분들이 다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육지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일차적인 터전이라면 바다는 인간 활동이 펼쳐지는 또 하나의 터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바다는 이를 통해 드넓은 외부의 드넓은 세계와 보다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지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이고 북으로는 남북 분단으로 육지 연결이 막혀 있는 우리의 경우 바다는 우리를 외부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핵심적인 통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다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최근의 현실에 비추어 우리는 바다의 이용과 활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첫째는 해상 물류와 관련된 경제 안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파동을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은 중동 정세를 동요시키고 있으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등 글로벌 차원의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지역 분쟁은 해상 물류와 관련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해양 환경의 문제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온난화 문제는 그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문제가 되었고 바다에 미치는 기후온난화의 영향 역시 전 세계의 기후환경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에 투기되고 있는 다량의 폐기물로 인한 해양 오염의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 만큼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바다 자체와 바다가 육지와 만나는 지점인 항구, 연안, 어촌 등은 인간이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삶의 현장이자 그 잠재성이 매우 큰 자원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경제 안보와 해양 환경의 문제를 잘 관리하면서 우리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삶의 현장을 제대로 발전시키는 한편 그 자원을 충분히 개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망대에서는 해양수산과 관련하여 올 한 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이고 그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자리가 올 한 해를 밝히는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의고 경제인문사연구회 이사장님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밝히는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두 분만 더 축사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기태 국제해사기구 명예사무총장님 오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계시지 않으십니다만은 강도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님, 또 여기 계신 장태평 위원장님, 정해구 이사장님, 최윤희 회장님, 그리고 해운협회장님, 수협조영회 회장님, 그리고 자리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망대회를 개최해 주신 김종덕 KMI 원장님께 또한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을 마치고 작년 말 귀국했습니다. 저희 8년간 근무 기간 중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해양수산부와 업계 그리고 정부기관 여러분들의 노고와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년간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 흑해 블랙시 사태, 또 최근에 홍해 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도 세계 5대 해운국으로서 또 최상급 수산국으로서 최고위 조선국의 위상을 대한민국이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하여 대한민국 해운 및 수산업계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과 함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국제 해운 및 수산 환경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 해운 환경은 작년 선박 기후 변화 전략을 채택한 이후에 2050년경까지 탈탄소화를 달성하고 2040년까지 70% 내지 80%의 총 CO2 발생을 감축하며 각종 기술 및 경제 조치를 2025년, 즉 내년까지 채택하여 2027년에는 국제 발효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 연료의 공급, 청정, 수소, 생산 공급, 풍력, 활용 등 해운, 항만, 조선, 에너지 산업 간의 협업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선대 교체 등 선박 투자, 항만 시설 투자 확대, 선박 디지털, 자동화 단계를 상승시키고 이와 함께 개도국의 해운 참여, 대체 연료유의 공급망 확보 등 항만 시설 확장, 조선 산업의 팽창 등 세계 지역별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 교육의 고도화, 고급 선박 운항 및 조선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제 해운 산업이 국제 서플라이 체인의 핵심 산업으로서 지금은 또 향후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산업 체계의 변화도 일부 시작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해운의 경우에는 향후 몇 년간의 전략이 미래 지속 성장 여부를 결정하는 향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산 분야에 있어서도 UN 해양법 적용의 활성화, BBNJ의 협정의 채택 등 해양환경보호, IUU 불법어업 규제, 해양 플라스틱 규제 강화, 어선 안전협약의 국제 발효가 임박한 시점인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의 국제 경험으로 볼 때 한국 해운 및 수산 산업은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인과 관련 업계의 특유한 DNA 및 역량, 업계의 과거 부침의 경험, 조선 및 기자재의 기술력과 함께 정책 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또한 정부와 업계를 망라해서 볼 때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해양수산 생태계가 정부 및 이제 민간, 파브릭, 프라이베트 포함해서 가장 잘 갖추어진 몇몇 국가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협업하고 동행할 경우 엄청난 발전과 국부 창출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또 신임 장관님, 또 해운 수산업계, 그리고 케마이의과 같은 연구기관의 지휘 조정으로 제반 국제규범의 개발, 조정 작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하면서 특히 최근 해수부의 노력이 대가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독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와 경륜을 토대로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면은 금년 청룡의 해를 맞아서 또한 오늘 이 대회가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점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초청해 주신 우리 KMI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공사간에 두루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기태 국제행사기구 명예사무총장님 너무나 든든한 말씀을 네. 자, 다음으로 축사를 해주실 분입니다. 최윤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 최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고 훌륭한 행사에 초청해 주신 우리 김종덕 KMI 회장,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새해 맞아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전망대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행사고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해양수산개발원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2021년도 아마 11월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현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후보로 부산에서 신해양 강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고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 회의를 대표해서 대통령님께 해운회사에서 주하는 99.7 배지를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한 그런 공약을 업적을 얼마만큼 만들어냈는지는 조금은 우려스럽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해양산업 전 분야 해운, 수산, 조선 할 것 없이 인력난 등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 실제 우리가 느낄 만큼 해양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크게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으로서 그 한 축을 담당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구호로만 그칠 게 아니고 뭔가 행동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실천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우리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500만 해양수산인들의 그런 염원이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충분한 그런 밑바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양 안보를 위한 우리 안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싱크탱크로서 해양전략연구소가 있고 우리 해양산업 개발 전략을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KMI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방금 축사를 해주신 IMO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국제적인 식견을 갖추신 우리 임기태 사무총장이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이런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나가면 충분히 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저는 금년 5월 바다의 날을 즈음해서 대대적인 우리 캠페인을 벌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군 함정부터 그리고 해경 함정 그리고 우리 각 대학의 실습선까지 동원한 그리고 각 기관을 대표하는 그런 함정들을 모아서 많은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이 모여서 golgi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500만 해양수산인들의 목소리를, 우리의 염원을 국민들이 그리고 이 정부가 귀담아 듣도록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로 느끼고 있는 해양 강국을 이루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현장에 직접 참석하신 네 분들 중에서 마지막 축사였습니다. 오늘 행사 중요한 행사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해양 강국으로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해달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최은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님의 축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전망대회를 축하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오늘 현장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또 마음을 담아 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님께서 이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뜻깊은 전망대회를 마련해 주신 김종덕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과 모든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 국내외 경기 변동 등 힘든 환경 속에서도 수산업 전망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행사가 해양수산 정책의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따뜻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바쁘신 국회 일정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해양수산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우리나라에서 해양강국은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할 실존적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님도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의 소중한 바다의 가치를 높이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따뜻한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요. 또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님께서도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해양위기 대처에 큰 역할을 해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초에 개최되는 전망대회가 해양수산업계 모든 종사자들의 올바른 이정표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적극 지원하며 그 올바른 길에 함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라는 든든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님의 축전인데요. 오늘 행사에 함께한 갑진년 해양수산인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각계 각층 전문가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 또한 선박금융 활성화, 수산물 부흥 등 다방면에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라는 말씀 보내오셨습니다. 세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님이십니다. 이달곤 간사님이신데요. 갑진년 새해 전망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주신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해양수산인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님이십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KMI 김종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해양수산업계와 바다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축전을 보내주신 분은요.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준비해 주신 김종덕 원장님 및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현장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이렇게 따뜻한 말씀 보내오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원장님께서도 아마 개회사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도 본행사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금년도가 역대 최대 기간이 후원에 참여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후원 기간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 일부 개회식 순서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 또 참가자 여러분들 모시고 기념 사진 촬영 후에 저희가 두 분의 기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좌석에 명패가 있는 내외 기빈 여러분들 앞으로 먼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무대 위에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이 검은색 계단을 올라오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뒤로 발을 헛디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저희 안내에 따라서 지금 좌석에 명패가 있는 내빈 여러분들부터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다 사진 촬영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유롭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께서도요. 네,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기념 사진 촬영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리가 충분합니다. 지금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계단 위에 올라오셨는데요. 네, 뒤에 서 계시는 분들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계단 잘 보시고 조심히 포즈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단체 사진 촬영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 네, 2024년 오늘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많이 생길 그런 해일 것입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2024년. 네, 올해를 맞이해서 이 전망대회에서는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 그리고 해양수산 전반에 걸친 거시적인 전망을 여러분께 제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정면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전면 자세. 자, 그러면 올해 2024년 해양수산업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자, 오른쪽 팔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 하나, 둘, 셋, 파이팅! 촬영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올해 바로 15번째, 15번째를 맞는 해양수산 전망대회입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덕분에 본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꾸준히 성황리에 잘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착석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기조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착석하시는 대로 기조 발제가 진행되니까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기조 발제 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운 물류, 항만, 수산, 어촌, 해양 이렇게 3개 세션을 통해서 한 해 이슈와 전망 그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기조 발제 이후에 3개 분과별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세션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기조 발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 기조 발제를 맡아주신 이 강종우 아시아개발은행 디렉터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디렉터님이 올라와 주셨는데요. 안 쓰고 다음이 어떤 거죠? 백이고. 네, 발표 준비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종우라고 합니다.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 헤드쿼터가 있는 아시아 개발은행의 리서치 디파트먼트에서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KMI 측과 또 김종덕 원장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김 원장님하고 KMI 일행분들이 방문하셔갖고 저희 리서치 디파트먼트하고 리서치 콜라보레이션 코퍼레이션 이제 협력 사업에 관해서도 논의를 해주셨는데, ADB와 KMI 간의 이제 연구 협력 분야가 더 많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해드릴 내용은 거시 경제 전망인데, 저희가 아시아 개발 은행이다 보니까 주요 포커스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 전망에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아시아 외에 거시 경제 전망에 관해서도 필요에 따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영어로 준비되어 있지만 제가 편의를 위해서 한국말로, 또 저도 한국말이 더 편하니까 한국말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3.0% 정도 IMF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올해는 2.9% 내지 2.7%, 어제 월드뱅크에서 2.4%까지 낮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세계의 경기 성장 전망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리세션으로 갈 정도까지는 아닐 걸로 많이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소프트 랜딩,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의 경제 성장의 둔화가 예상되지만은 급격한 성장 둔화가 있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작년에 굉장히 높았었죠. 작년 2023년 7월경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9.7%까지 달했지만 그다음부터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낮아지기 시작해서 최근 한 3% 중반대 정도까지 떨어졌고, 내년엔 더 낮아질 걸로 예상이 돼서 올해죠. 올해 2024년. 그래서 올해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제 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주요 관심 사항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을 어떻게 더 활용할지, 그다음에 통화 정책을 더 완화할 시점 언제가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또한 여러 정책 분야에서 많이 주요 관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제 전망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2022년에 4.3% 경제 성장을 보였고 작년 4.9% 예상되고, 올해도 아마 4.8% 정도,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거의 더 많이 낮아지지 않을 수준 정도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인플레이션 프레셔도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되고 있어서 한 3.5% 정도 작년, 그다음에 올해는 3.6%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거는 보통 통화 정책 같은 경우 집행 시차보다는 효과 시차가 더 훨씬 오래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부에서 이제 추경을 편성하든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회로 가서 소위 협의, 그다음에 상임위 협의,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이제 정책 시차가 굉장히 길죠. 그렇지만 일단 집행이 되면은 굉장히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금통위에서 그냥 금리를 내리면 금방 결정이 되니까 정책 시차는 짧은 대신에 금융시장을 통해서 파급되는 경로가 굉장히 긴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페드를 비롯해서 ECB,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그다음에 영란은행,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올렸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효과가 후속 효과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금융시장 경색에 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에 있어서도 좀 상승 압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geopolitical tensions,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그다음에 러시아 인베이전, 우크레인, 이런 것들이 in the foreseeable future에 resolve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걸로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geopolitical tension에 관한 우려가 아직도 굉장히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작용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컨플릭트, 트레이드 텐션, 트레이드 컨플릭트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11월 4일 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나 공화당 양쪽 모두 차이나 배싱이라고 그러죠. 중국에 대한 프레셔, 반중국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국내 지지 기반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마찰도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것들이 아마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아직까지 GDP 그로스, 이코노믹 그로스의 최종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대충 3분기까지 어떻게 추세가 진전돼 왔는지를 본다면은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여기 보시면 이제 진한 네이비 블루 블락 있지 않습니까? 진한 곤색 그 블락이 이제 컨섬션, 국내 소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국내 소비를 통해서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인베스트먼트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중이 훨씬 낮죠. 국내 소비에 비해서.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net export. 그러니까 이제 순수출인데 우리나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네거티브 임팩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여건, 교육 여건은 굉장히 작년에 좋지 않아서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국내 소비를 통해서 견인돼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PRC하고 인디아, 중국하고 인디아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2위 대국이고 인디아도 세계 5위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인디아가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경제 성장률, 높은 경제 성장률이 전체 아시아 에버리지 그로스 레이트를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생산 지수를 왼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작년 2022년부터 2023년 1위까지 굉장히 다운사이드 사이클을 그려왔고요. 작년 7월, 8월부터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디아 같은 경우 특히 제일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인디아 라인 커브로 되어 있는데 인디아 같은 경우 굉장히 상승 추세가 가파른 걸로 나와 있고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산업 생산 반등 속도가 빠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 9월, 10월부터는 파지티브 테리토리도 들어옴으로써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은 추세가 올해도 계속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구매자 관리 지수, Purchasing Managers Index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위에 지금 상위에 랭크되어 있죠. 50보다 높으면은 expansionary territory에 들어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50보다 낮게 되면은 contractionary 페이즈에 들어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녹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이 50보다 높은 숫자를 보인 나라들, 인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2023년 내내 50보다 미만으로 축소 국면으로 들어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베트남,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이런 나라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상당 부분 축소 국면으로 들어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조업 인덱스가 그렇고 그 밑에 테이블을 보시면 Services PMI, Seasonally Adjusted and Service PMI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디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그 경기 상승 속도가 가파른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3년도 저희가 ADB에 따르면은 미국의 이제 작년도 경제 성장률이 2.4%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낮아질 걸로 그렇지만 리세션은 아니고 어느 정도 슬로우 다운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해서 1.8%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에도 경제 성장률에 경제 성장의 그 force가 강하지는 못했으면서 0.5% 정도 그다음에 올해도 한 0.8%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일본은 그래도 작년은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6% 정도 예상하고 다만 내년엔 좀 더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거 예상이 돼서 0.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정상화될 걸로 예상이 돼서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 2.4%에서 2.5% US Fed라든지 ECB의 타겟 레인지에 들어설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는 걸 어떻게 더 방어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 훨씬 높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브렌트 크루드 같은 것도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굉장히 높아졌다가 작년에는 어느 정도 마두레이션 돼서 한 배럴 한 80불 정도 이렇게 머물고 요즘도 아마 78불 내지 80불 정도 선에 머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트, 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가격이 안정이 돼 있죠. 처음에 이제 러시안 인베이전 유크레인 때문에 밀 가격이 굉장히 점프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정상화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블랙 라인 검은 선을 보시면은 라이스, 쌀의
가격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쌀의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왔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 쌀 주요 소비국들, 수입국들, 뭐 미얀마라든지 부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쌀 가격이 왜 이렇게 빨리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엘니뇨 때문에 수확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던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국제 쌀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페이즈에 인디아가 아시다시피 이제 쌀 수출에 대한 밴을 했죠. 그래서 이제 쌀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쌀 수출의 40%를 차지하는데 주요 가장 큰 쌀 수출국인 인도가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제 그 목적은 이제 인도 국내 쌀 소비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국제 쌀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쌀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와 같은 국제 쌀 가격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2024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한 4.8% 정도 평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디아 같은 경우는 작년도 6.7% 성장을 할 걸로 예측이 되고, 올해도 같은 6.7%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망하기로 작년 1.4%, 그다음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이 낮아서 2.2%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IMF나 OECD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2%나 1.8%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5%인데 6% 정도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 올해는 많이 성장세가 둔화됐는데 작년에는 5.2%, 근데 올해는 더 많이 회복돼서 한 6.0% 정도까지 상승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왼쪽 bar 차트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CPI, Consumer Price Index,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블랙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세 가지 컴포넌트로 저희가 분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food and 이제 음식료 물가 상승률, 여기 지금 주황색 블락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지금 회색 블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블락 다 보시면은 2023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는데 기여를 했고요. 다만 이제 노란색 부분이 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서 푸드하고 에너지를 빼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다른 제조업 분야의 물가 상승률을 포함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점진적 gradually decline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수준까지는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라든지 에너지 가격에 굉장히 빠른 속도의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책 결정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CPI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졌지만은 코어 인플레이션 굉장히 스티키하다고 지금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하우싱 프라이스라든지 쉘터링, 미국에서는 CPI 중에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바스켓 중에서 사실은 쉘터 관련된 하우싱 프라이스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차지한 비중이 34%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다른 분야의 제조업 goods and services 프라이스가 안정화되더라도 하우싱 프라이스라든지 쉘터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반적인 monthly 인플레이션은 2024년도에는 더욱 안정화되어서 이제 2024년 말까지는 프리 팬데믹 레벨로 복귀할 걸로 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연한 블루 라인을 보시면은 S&P 500 미국 주식시장 인덱스를 보시면은 작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죠. 특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작년에 금리 인상을 많이 해왔지만 그 전에 워낙 이제 팬데믹 때 재정금융정책의 완화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리퀴디티가 마켓에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퀴디티를 바탕으로 굉장히 주식 시장이 활황세를 보여왔고요. 작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가 24% 올랐고, 잘 아시다시피 AI 붐을 타서 AI 칩의 메이저 프로듀서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70%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금융시장은 활황세를 보여왔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 그 위에 이제 진한 블루 라인 같은 경우 보시면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gradually rising하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환율 같은 경우 작년 3분기까지 대부분의 이제 아시아 국가 통화들이 약세를 보여왔는데, 작년 9월, 10월부터는 어느 정도 그 추세가 반전이 돼서 아주 우려할 만한 큰 국내 통화의 약세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300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그 추세가 다른 아시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버슈트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작년 말 가까이 와서는 어느 정도 반전이 돼서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너무 약세가 되면 굉장히 기업들도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는데 어려운 여건이 많이 생기는데 환율이 안정되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자면은, 먼저는 이제 중국의 프로퍼티 섹터, 그러니까 부동산 부문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부실 문제로 인해서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약화되는 추세,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igher for longer, 미국의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지금 시장에서는 6번, 그 다음에 페드의 최근 미팅 미니츠에 따르면 한 3번 정도, 닷 플라이스라 그래서 이제 페드 멤버들이 2024년도 말까지 말에 이르렀을 때 페드 벤치마크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어느 수준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되는지, 그걸 따르면 한 3번 정도 낮출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5.5%에서 기껏해야 뭐 4.75% 정도로밖에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직도 높은 수준의 금리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high interest rate means high capital cost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로 작용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니뇨에 따른 기후 변화, 그다음에 농수산물 작황에 대한 다운사이드 리스크, 그다음에 geopolitical uncertainties, 지금은 중동이라든지 러시아 인베이전 유크레인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프로퍼티 마켓,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들이 아직도 굉장히 침체된 그런 국면을 가리키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군요. 왜냐하면 많은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롱텀 리스를 주고서 그걸 통해서 받는 피를 통해서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재정 수입원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중앙 정부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업자들한테 론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수지도 악화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지방 정부의 기체 한도를 늘려주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늘려줘서 지금 여러 가지 리퀴디티 컨스트레인트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해결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지만 중국 정부 자체로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몇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스트럭처럴 픽처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제 전망도 중요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하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쪽으로 더 개발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업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려할 팩tor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육 추세를 보면은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아시아의 교역이 굉장히 다운사이드 슬로프를 그려왔습니다. 사실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경제 교역량은 3.4% 늘었는데 아시아는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왔죠. 다만 아시아의 전체적인 average trade growth rate가 마이너스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숫자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이너스 성장률 중에서 가장 큰 96%의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은 중국하고 홍콩이었거든요. 중국하고 홍콩을 제외한 일본이라든지 한국, 그다음에 많은 아세안 국가들은 포지티브 그로스 레이트를 보여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내에서도 교역 성장과 같은 관련해서 양극화 현상을 최근에 와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24년도 보면은 사실은 2023년도에도 아마 세계 교역 성장률은 0.8% 정도로 WTO에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2023년도에 아마 바닥을 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bottoming out, 바닥을 치고 서서히 반등할 시기가 바로 2023년이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교육 성장률이 좀 나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수출, 특히 수출 성과는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든지 우리나라 주요 수출 기업들의 반도체 수출 물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미컨덕터 사이클을 굉장히 클로스리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2022년도, 2023년도 거쳐서 바닥까지 쳤다가 작년 말부터 11월, 12월부터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마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쳐서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질 걸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BC라는 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그러죠.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데,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렌지 라인이 백월드 공급망 링키지고요. 그다음에 하늘색 라인이 포워드 링키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짧은 시간에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백월드 링키지라고 하면은 저희가 오일이라든지 다른 인터미디엇 구스,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입해서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국가, 이런 나라들이 바로 백월드 링키지가 스트롱한 나라들이고요. 포워드 링키지라면은 원 부자재를 생산해서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원 부자재라든지 소재라든지 뭐 소부장, 소위 말하는 그런 산업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의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기보다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원자재, 소재를 수입해서 완성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비중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Regional Share of the Asia's Global Value Chain이 나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는 게 nearshoring, reshoring, friendshoring,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국제 공급망이 nearshoring이 되고 있느냐. 그럼 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일본이 예전엔 EU라든지 뭐 아니면 미국하고 교육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아시아에 있는 다른 인근 국가들하고 많이 교육을 하냐, 이런 것들 바로 nearshoring이고, reshoring은 인근 국가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 나라로 다시 생산시설을 다시 리턴시키고 있는데, 이게 바로 리쇼어링입니다. 근데 지금 리쇼어링은 아니고 좀 리얼쇼어링에 관한 그림인데, 아시아 많은 국가들의 리지널 쉐어 of 밸류 체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 차트를 보시면은 2020년을 비교해서 2022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높아졌죠. 포워드, 백월드 공이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리저널 쉐어의 밸류 체를 늘리고 있다는 것은 리얼 쇼어링의 비중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해양수산 산업 하시는 분들께서도 감안하실 게,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아시아 밖의 나라 교육하던 걸 이제는 점점 더 아시아 영내에서 교육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공급망이 많이 리저널라이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지만은 리쇼링, 자기네 나라로 산업시설을 다시 리턴시키고 있느냐, 그거는 저희가 다른 리포트에서 보여주는데, 거기는 그렇게 분명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비록 저희가 많은 논의가 있지만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 뭐 Semiconductor Chips and Science Act, Inflation Reduction Act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생산 선비를 국내로 회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상으로는 아직까지 뚜렷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니얼쇼링, 인근 국가들하고 많이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추세는 보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 체인 포지션 인덱스 처음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백월 링키지가 아시아 강하다는 거. 그다음에 가운데 보여드리고 있는 게 다이버시피케이션 인덱스입니다. 노란색을 보시면 아시아가 EU나 노스 아메리카,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부분에 놓여 있죠. 이건 뭘 말하냐면은 EU라든지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는 공급망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인덱스를 산출해 보면은 다변화되어 있어서 supply chain disruption, 공급망 disruption, 그러니까 공급망 어떻게 제가 disruption 뭐라고 해야 될지 공급망이 타격을 받을 경우에 리질리언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아시아 많은 국가들은 공급망이 다변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한두 나라를 수입선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는 이제 수입선 다변화 이런 정책들이 더 많이 효과를 발휘해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슬라이드가 이제 FDI입니다. 이제 투자에 관한 건데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투자 여건이 많이 개선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M&A 같은 경우 작년에는 금융시장이 많이 경색이 돼서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M&A에 관한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는 기업 간의 M&A 액티비티가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가 왜 제가 지금 공급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무역에 관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있냐면은 이 세 가지 팩터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망이라는 거는 생산시설이 교육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또 생산시설이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팩터리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역 분쟁 때문에 공급망이 중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다이버시파이 되고 있느냐 이런 논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봤더니 일단은 스트래테직 섹터라 해서 전략적인 섹터 5가지를 저희가 봤는데 반도체하고 통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 뭐 EV라든지 일렉트리컬 비클 전기차라든지 전기 배터리 그다음에 pharmaceuticals 의약품 그다음에 critical minerals 뭐 히토리라든지 이런 크리티컬 미너럴들 이런 5가지 분야들이 소위 말하는 전략 섹터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오른쪽 바 차트를 보시면은 2023년부터 2008년까지는 대부분의 투자가 이스트 에이시아, 동아시아에 집중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많이 투자가 집중됐죠.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그러다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공급선 다변화,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면서 2019년부터 2022년도 밑에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이 더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전략 섹터에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두 기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더 이상 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투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다른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퍼시픽 아일랜드 컨트리라든지 이런 나라로 이런 전략적 섹터에 대한 투자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에 따른 교역 증가량도 이제는 더 이상 중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른 서브리전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 이걸로 마치겠고요. 그래서 간략히 서머리 해드리자면은 경제 성장률은 올해 좀 낮아지겠지만 그렇게 많이 슬럼프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이 4.5%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2위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그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 특히 저희가 주목할 게 인도 같은 경우 2.7% 정도 경제 성장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 예상이 되고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신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종우 아시아개발은행 다이렉터님 기조 발표였습니다. 2024년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현안 그리고 전망에 대한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기조 발제 소개하겠습니다.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부원장님께서 2024년 해양수산 전망에 대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등단해 주셨는데요.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KMI의 연구부원장 최상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분야는 24년도 우리나라 그 해양수산업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가 국내외 거시 환경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가 23년도를 진단을 해보고, 그리고 24년도에 우리 해양수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전망을 하고, 마지막 종합적인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우리 말씀을 해주셨지만 글로벌 거시적인 환경 분석 자체가 크게 두 가지 메인 리스크로 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학적인 리스크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그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 이런 부분들을 야기시켜 왔죠. 두 번째가 그 양적 완화 이후에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교육 증가율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비해서 24년도는 우리가 무엇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보죠.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대선이 있죠, 러시아 대선이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대선의 향방이 우리 경제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는 되지만 교육 증가율이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FOMC에서도 내년에 이제 3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우리 IMF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3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24년에 선진국의 수출 증가율이 약 3%, 3.1, 그리고 개도국이 약 4.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국내의 어떤 거시 환경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영원한 저희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 지속적인 인구 감소, 그리고 빈 일자리 대책 마련에 상당히 부심해왔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만, 구인 증가율이 23년도에 구직 증가율을 상회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디카보나이제이션의 어떤 이런 기술 자체가 친환경 규제를 우리가 좀 더 타파해 보기 위한 어떤 이런 획기적인 기술이 각 산업에 우리 확장돼서 적용이 되었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항만 분야지만 좀 굉장히 좀 뿌듯한 부분이 우리나라 부산 신항 석헌부도 그 2-5단계에 우리나라 최초로 완전 무인 자동화 항만이 건설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 전망을 해보면요. 그 학계 출산율이라든지 생산 연령 인구가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더불어서 외국의 그 인력 또한 도입이 급격하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24년에는 출산율 자체가 0.68명으로 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친환경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2023 올해 1월부터 그 EU ETS, 즉 탄소 배출권 거래제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26년에는 전면 시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탄소 국경세, 미국판 탄소 국경세 또한 그 올해부터 온실가스 톤당 55달러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크기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으로 이런 거시 환경의 변화 자체가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전시적인 측면에서는요, 그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해양수산의 기업 부담이 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운임 증가 또한 우리 공급망의 일부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그 강대국 간의 그 무역 갈등은 우리 글로벌 밸류 체인에
그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경제 성장률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주요국의 경제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다. 아울러 금리 인하나 소비 여력의 확대로 해양 관광적인 측면에 있어서 활동은 증가될 것이며 교역 증가율이 반등을 하면서 항만 물동량은 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구인난 심화라든지 외국 인력의 도입 확대라든지 아울러 우리 섬 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를 좀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해운 기업의 친환경 규제에 전력을 좀 쏟아야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비용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조선업 자체는 고부가가치화로 인해서 일감이 좀 확대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을 할 때 크게 5개 분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KMI에서 그 전망 지표 약 20개의 전망 지표를 설정을 해서 그 지표별로도 전망을 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율에 대한 전망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패턴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전망은 각 부문별로의 전망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요. 크게 수산, 해운, 항만, 해양 레저 관광 그리고 조선 5개의 분야로 전망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세 분류의 각종 세부 업종군을 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망 절차는 이제 토픽 모델링과 산업 종사자의 설문조사 그리고 해양 5대 분야에 대한 해양수산업 통계 잠정치 조사와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저희가 KMI SEQ 모형을 통해서 매출 부분과 고용 부분을 전망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전망 절차는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KMI SEQ 전망 모형은 그 분야별 영향 요인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 분야 간의 환류 효과가 고려된 거시 계량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 부분을 작년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인해서 그 조업일수가 감소되고 어획 부진 그리고 어가 경제가 악화됨으로써 수산 분야의 매출이 0.2%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 수산 관련 기업들에게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가장 원하는 정책 수요가 면세유 가격 인하가 제1순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의 전망은 어떨까요? 그 긍정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부의 비축 물량 확대라든지 할당 관세 적용 등으로 인해서 물가 안정이 지원되고 그리고 TAC 전면 도입 등 자원 관리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공급망 자체가 구축이 될 겁니다. 기물 중심으로 하면 수출 확대도 될 것이고요. 영세여가의 직접 지불금 지급 등 매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작년 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촌의 인력난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고용 자체도 0.8%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해운 분야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봉량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운임 하락이 좀 작년에 일어났었죠. 그리고 선박 비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감소됐었고요. 글로벌 교역 감소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라서 해운 분야 매출이 16.8% 감소됐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작년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정책 수요가 가장 요구되는 부분들이 금리 인하 그리고 융자 혜택 지원금이 가장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해운 분야 전망을 살펴보면요. 세계 교역이 상품 교육을 중심으로 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고금리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봉량의 공급 과잉 그리고 환경 규제 본격화를 통해서 해운 쪽 분야의 전망은 매출 부분은 약 11.4%의 감소로 좀 이렇게 안 좋은 전망치를 보이고 있고요. 고용조차 약 6%가 줄어들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항만 분야입니다. 항만 분야는 긴축 정책으로 산업 교육이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고물가로 인한 영업 이익이 감소하고 아울러 고환율로 인한 교육 환경 등이 항만 분야 매출의 0.7%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항만 관련 기업들의 요구되는 정책 수요는 저금리에 항만 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금리에 자금 지원이 약 54.9%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전망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경기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과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전 발표에도 나타났지만 역내 물량 자체가 좀 더 증가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매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약 3.6%의 증가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고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규제라든지 인건비 상승적인 측면이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고용은 0.8%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해양 레저 관광 분야를 살펴보면요. 작년에는 해양 치유 문화를 전남 완도에 해양 치유 센터를 개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해양 레저 관광 도시의 조성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방한 크루즈 관광객 또한 확대가 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어떤 증가세를 보이지는 못했기 때문에 매출은 1.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정부 정책 수요는 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좀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양 치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의 해양 관광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 아울러 복합 해양관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힘입어 매출은 약 10%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고금리와 고물가가 그래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지만 이에 따라서 고용은 우리 매출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작은 비중이지만 1.8%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 분야입니다. 조선 분야는 수주 잔고의 그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한 해였습니다. 저성가에서 이제 저성가 수주에서 저희가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으로의 마진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갔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조선 분야의 매출은 17.2%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우리 조선 분야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좀 지원하고자 요구됐던 부분은 원자재의 가격 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지원과 같은 부분들이 좀 시급한 점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전망을 보면요, 올해도 참 긍정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이동을 통해서 약 3년에서 4년치의 안정적 일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약 11.4% 증가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 요인을 좀 살펴보면 중국과의 수주 경쟁이 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인 인력 수급 난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그 23년의 진단과 24년의 전망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수산 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생산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그 어감 맞춤형의 정책 지원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해운 분야에서는 선복 과잉에 대해서는 운영 비용의 효율화, 그리고 공급망 연계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좀 가져가 보자. 항만 쪽에서는 교역 증가율 쪽은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친환경 스마트 항만의 어떤 지속적인 전환, 그리고 항만의 경쟁력 제고와
연관 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 좀 타파해 보자라는 부분,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소비 여력이 아무래도 확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 신규 트렌드에 맞춘 레저 관광 상품 개발과 인프라 조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이고요. 조선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호적인 글로벌 발주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양쪽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요. 친환경 선정 개발 투자하고 고부가 가치 선정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해양수산 매출 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작년 대비 약 0.5%의 선장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해운 부분은 이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그 해양수산업 업황 지수를 살펴봤을 때 2023년에 57.8이었지만 이 업황 전망이 긍정적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서 올해에는 72.0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이 2024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두루두루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아주 유익한 기조 강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마지막으로 이제 총괄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3시 30분부터는 분야별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항만 물류 세션은 이곳 국제회의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산 어촌 세션은 의원 회의실로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해양 세션은 중회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이동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린 해양수산 전망대 만족도 조사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총괄 세션 개회식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들 올 한 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